스타베이스가 워커매출했나요? 스페이스X가 발사장 수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발사 준비 완료. 우주선 32 타일을 얻고 있습니다. 새 보호막은 뭐가 달라졌나요? 거대한 폭풍이 스타베이스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중국이 미국을 이기고 달에 갈 수 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로켓의 5 발사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업데이트와 날씨 때문에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알고 싶어요? 따라와요. 따라와. 탱크 농장 철거 및 발사대 개발. 스타쉽 회사 비행은 이미 스타베이스에서 오래된 뉴스가 되었습니다. 다음 비행은 5비행이며 팀은 다음 달 발사 시도를 위해 모든 준비가 완료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사항 목록에는 지난 비행 후 마침내 주목을 받은 선박, 빠른 분리 또는 SQD가 있습니다. 4비행 후 단열재가 일부 누락되고 액추에이터가 파손되어 SQD를 수리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 액추에이터는 연료 전달을 위해 단단하게 밀봉할 수 있도록 SQD 판을 우주선과 정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거의 모든 비행 테스트에서 액추에이터가 파손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액추에이터는 스페이스X에게 약간의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가 패드를 단순히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사용할 수 있으려면 이보다 더 나은 솔루션을 찾아야 합니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커넥터가 크레인에 빠르게 부착되고 들어 올려졌기 때문에 수리 작업은 사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팀은 액추에이터를 수리한 후 조금 후에 분리했습니다. 타워 2가 이 부분에서 약간의 설계 개선이 있기를 바랍니다. 드램 때까지도 눈에 보이는 수리 작업은 SQD가 매지막에 어려 보입니다. 더 많은 수리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는 사소한 수리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수리되지 않은 것은 수직 탱크 팜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스페이스X는 오래된 팜을 천천히 깎아내려 현재 액체 산소 탱크 3개만 남은 상태로 이어졌습니다. 오래된 농장의 신속한 해체 작업이 재개되면서 적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는 크레인을 외부 껍데기에 연결하고 아세틸렌 토치로 절단하는 작업자들이 목격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외부 단열자의 껍데기가 들어 올려져 이전에 덮여있던 탱크가 드러났고 그 아래 탱크가 드러났습니다. 외피 절단이 끝나면 팀은 내피로 넘어가서 적어도 2개의 탱크만 남기고 해체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스페이스X가 이 오래된 탱크들을 해체하는 속도라면 플라이트 5가 발사될 무렵에는 이 탱크들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탱크들은 실수였고 건설이 시작된 이래 스페이스X와 우리 우주 애호가들에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아이디어처럼 보였습니다. 스페이스X는 많은 양의 추진제를 저장해야 했고 이를 위해 스타쉽 형태로 탱크를 만들 수 있는 도구를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행이 불가능한 스타쉽을 만들어서 탱크로 사용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엄청난 양의 인화성 추진제를 저장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스페이스X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수직으로 건설함으로써 이 거대한 탱크가 슈퍼헤비의 엔진 배기 및 충격파의 폭발 영역에 바로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첫 발사 후 많은 탱크에서 찌그러진 것이 관찰될 때 분명하게 드러났고 이 탱크의 상당 부분이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스페이스X는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궤도 발사장에서 볼 수 있는 총알 탱크라고도 하는 더 표준화된 조립식 수평 탱크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 오래된 탱크를 해체하면 두 발사대에 사용될 작업 탱크 팜을 확장할 공간이 더 넓어집니다. 2개의 발사대에 2개의 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발사대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제 A 발사대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궤도 하부 부지로 이동하여 B 발사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기초 공사에 불과했던 부지는 타워의 시작 부분과 비슷한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속도가 확실히 여기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다리는 타워가 놓일 부분이며 이륙시 전체 구조물 중 엔진과 가장 가까운 타워 부분입니다. 따라서 광범위한 차폐가 필요합니다. 배관 및 타워 자체의 무결성 등 많은 것이 걸려있기 때문에 베이스가 견고하게 유지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스페이스X는 다리 측면에 금속 패널을 배치하고 콘크리트로 채우는 방식으로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는 이미 타워 1점에서도 비슷한 기술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이 패널은 타워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가장 보호가 필요한 OLM 또는 궤도 발사 마운트에서 가장 가까운 양쪽에 설치됩니다. 33. 곧 35 랩터 엔진에서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크레인 설정, 프로덕션 업데이트 및 열차폐 기능 향상. 제가 설명한 패널이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사진 작가가 최근 스페이스X 팀이 패널을 제자리에 들어올리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OLM은 어디에 있을까요? 스타쉽에 적어도 비행 테스트 이후 우주 산업을 지켜보셨다면 최초의 OLM이 타워 1점 이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OLM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궤도 발사. 마운트라고도 하는 OLM은 발사 시 로켓이 앉는 곳입니다. 부스터의 전력과 연료도 공급하니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죠. OLM이 없으면 발사도 없지만 OLM 없이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잡는 것입니다. OLM은 발사 시 사용되는 장비 중 가장 복잡한 장비이기 때문에 제작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이 OLM은 케이브 발사장에서 구형 설계를 폐기했기 때문에 대대적인 개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기능을 갖추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는 여전히 이 타워를 최대한 빨리 완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장 이 타워에서 발사하지 못하더라도 캐치 타워로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순수한 추측이지만 곧 발사할 발사체 중 하나가 A패드에서 이륙하지만 B패드에 젓가락으로 착륙해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발사 속도를 크게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 착륙 시 A패드에 과도한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볼 수 있는 유일한 문제는 패드 B는 여전히 워터 딜루지 시스템이 부족하고 비행사가 어떤 징후라면 딜루지가 캐치 중에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향후 에피소드에서 다룰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로 현재 워터 플레이트 디자인에 열렬한 팬이 아니며 지금까지 스페이스X가 두 번째 타워를 건설할 것이라는 작업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OLM이 설치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타워, 이를 잡기 전용 타워로 사용할까요? 아니면 OLM이 건설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온라인 상태로 전환할까요? 아래 댓글에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발사장 소식을 전하기 전에 발사장에 건설 중인 거대한 크레인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최근 스타베이스에 인도된 거대한 크레인, D-MAX CC8801입니다. 인양 능력이 1650톤에 달하는데요.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 중량으로 18휠러 트럭을 가득 실으면 45대 정도 되는 양입니다. 지난 편에서도 이 크레인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제 완성된 셈이네요. 뭐 그런 셈이죠. 크레인은 아직 최종 형태가 완성되지 않았고 당분간은 아니지만 현재 작동 중입니다. 이 거대한 크레인을 보세요. 지금은 다소 짧아 보이지만 점점 더 높은 부분을 들어 올리기 위해 타워가 커질수록 더 커질 것입니다. 아직 들어 올리는 작업을 보지 못했지만 곧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제작 현장으로 이동하여 이 아름다운 우주공항에서 더 많은 스타쉽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타일이 거의 없는 우주선 30점이 있는 스타베이스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스페이스X 작업자들은 거의 18,000개에 달하는 우주선 30의 열차단 타일을 제거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18,000개! 그들은 그 아래에 백업을 추가하고 머스크가 원래보다 2배 더 강하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개선된 열차단 타일을 설치했습니다. 새 타일은 약 2배 강하거나 균열이나 탈락 가능성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또는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열차단 타일 대학살은 여기까지만 진행되어 많은 곳이 손대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 작업자들은 실리콘 펠트 제거층을 설치하고 제거한 타일을 새롭고 개선된 타일로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가 제거하지 않은 타일은 어떻게 되나요? 몇 가지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히 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머스크가 다음 스타쉽 발사가 한 달 정도 남았다고 말했을 때 그가 보스이기 때문에 아직 열차폐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발사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주선 몸체와 같은 일반적인 모양의 부분만 교체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쪽에서 보면 똑같이 보이지만 여기에서 보면 표준 타일과 맞춤형 모양의 타일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아직 이러한 새로운 타일의 수량이 많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타일만 비행 5점, 이 타일에 대해 런 하드록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표준 타일 교체를 마칠 때까지 해당 섹션을 기다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분 업그레이드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팀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이베이에서 열 타일을 뒤로 하고 이동하면 스타쉽 차량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스페이스X의 $400만 벤처인 스타 팩토리와 만나게 됩니다. 스페이스X가 건물의 전체 공간을 완성했기 때문에 별다른 작업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속지 마세요. 때로는 내부를 들여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고속도로와 가장 가까운 큰 창을 통해 스타 팩토리의 가장 최근 구역에서 많은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스페이스X가 스타 팩토리의 새로운 구역을 운영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스타 팩토리 외관에서 미완성으로 보이는 유일한 부분은 판넬이 없는 공장 측면의 작은 부분뿐입니다. 그 이유는 건물 부지에 다른 대형 건물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스타 팩토리 옆에 위치한 사무실 건물로 이동하면 많은 진전이 보입니다. 전에도 말했고 다시 말하지만 스페이스X는 빠릅니다. 반전은 사무실 한쪽에서 이 라인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타 팩토리의 미완성된 측면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두 건물을 연결하는 통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쪽은 사무실 건물로, 다른 쪽은 스타 팩토리의 가장 높은 부분으로 연결됩니다. 그 후 통로가 연결되지 않는 곳에 판넬을 설치하는 등 스타 팩토리 쪽에 마무리 작업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스타 팩토리의 외관 작업이 마무리되며 스타쉽 개발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물론 태풍으로 인해 모든 것이 파괴되지 않는다면 말이죠. 스타베이스의 기상 문제와 허리케인 대비. 이제 그 얘기는 끝났으니 스타베이스의 날씨 때문에 스페이스X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알버루토, 좋은 하루 되세요. 스페이스X가 건설 중인 모든 인프라는 다소 위험한 위치에 위치해 있습니다. 케이프 커네버럴과 마찬가지로 보카치카는 고요한 날씨로 유명하지 않은 곳입니다. 특히 허리케인과 관련하여 스타베이스가 건설된 저지대 해안은 상당한 도전 과제이며 현재 허리케인 시즌은 기록상 가장 강력한 시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논의하자는 일반 대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던 당시 스타베이스에는 작은 열대성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스타베이스의 구조물 대부분은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폭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스타베이스는 눈치채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스타베이스가 열대성 저기압의 영향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약 3년 전인 2021년 9월에 니콜라스라는 열대성 폭풍이 스타베이스에 훨씬 더 심각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죠. 당시 첫 번째 메가베이는 거의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고 거의 모든 공사가 텐트를 사용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스타베이스는 태풍에 대비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태풍은 스타베이스에 어떤 식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나요? 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폭풍이 위험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허리케인의 강도에 도달한 것은 없습니다. 이 열대성 폭풍과 니콜라스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 풍속은 시속 약 70마일 또는 시속 110km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의 예를 들면 1967년 9월에 현재 스타베이스라고 알려진 지역을 강타했던 허리케인 뷸라를 이번 상황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바람의 속도는 시속 130마일 시속 200km에 해당 기상에 달했습니다. 참고로 이는 기껏해야 몇 분 이상 지속되는 이의 토네이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당면한 주요 문제는 아닙니다. 놀랍게도 스타베이스의 건물을 포함하여 오늘날 전 세계 대부분의 산업 건물은 그 정도 규모의 폭풍을 견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반면 더 정확히 말하면 헤일이 현재 상황에서 스타베이스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일 것입니다. 저는 한동안 플로리다주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허리케인의 강풍으로 인해 엄청난 양의 물이 해안으로 밀려와 해수면이 크게 상승하고 그 결과 파괴적인 폭풍 헤일이 발생합니다. 허리케인 뷸라의 경우 사우스 파드레 섬의 폭풍 헤일은 6m에 해당하는 최대 20피트 높이에 달했습니다. 스타베이스가 해발 몇 피트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정도 규모의 폭풍 헤일이라면 대부분의 시설이 물에 잠길 수 있습니다. 보카치카와 같은 지역에서는 바람을 막는 것보다 폭풍 헤일을 막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폭풍 헤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운 좋게도 뷸라는 스펙트럼의 맨 끝에 있으며 현재 스타베이스가 직면한 도전은 그에 비하면 가벼운 뿌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향후 몇 년 동안
허리케인에 대한 새로운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스페이스X가 향후 뷸라와 유사한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아는 한 스타베이스는 현재 홍수에 대한 방어책이 없습니다. 비상대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달 탐사 대회 및 스타라이너 미션 업데이트. 다음은 달을 향한 경쟁에 관한 매우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우주에 익숙하고 지구에 살고 있다면 달에 우주 비행사를 보내려는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국가에서도 인간을 달에 보낼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 러시아, 인도, 중국 등 4개국이 달에 탑재체를 성공적으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미국은 4개국 중 유일하게 달에 우주인을 성공적으로 보낸 나라로 1970년대 이후 달성하지 못한 위협입니다. 그 이후로 아무도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마치 다른 천체에 사람을 착륙시키는 기술을 습득했지만 그 이후 그 기술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금 조달이 제거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이유로 아르테미스가 더 저렴하기를 원하지만 잦은 지연이라는 사실 등 몇 가지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인 아르테미스 착륙 임무는 현재 2026년에 진행될 예정이지만이 날짜가 다시 한번 밀릴 수 있습니다. 미국과 경쟁하려는 국가가 있습니다. 중국은 상당 기간 동안 유인 달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미 인상적인 유인 및 달 임무에서 중국의 성과를 확장할 것입니다. 계획대로라면 10년이 끝나기 전에 중국인을 달에 보낸다는데 익숙한 소리 같지 않나요? 아르테미스 3이 상당 부분 지연될 경우 중국이 기한을 지킬 수 있다면 미국 착륙 전에 이 임무를 완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이 최근 첫 대규모 발사를 완료한 롱샹 10 로켓으로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이 로켓은 2차례에 걸쳐 승무원이 탑승한 맹슈 캡슐과 승무원이 탑승하지 않은 라니 캡슐을 운반할 예정이며 이 로켓에는 21 엔진을 장착해 달 궤도 우주에 27톤의 힘을 주입할 수 있습니다. 이 엔진 3개가 6월 10일 시험 수조 바닥에서 시동을 걸었는데 제가 중국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뜨거운 불이 차질 없이 발사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농담을 제쳐두고 테스트는 계획대로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로켓의 나머지 구성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 주 계약자인 CASC는 올바른 길에 들어섰습니다. 달과 중국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좋아요.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소식을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다시 한번. 스타라이너 우주선이 얼마 전 국제 우주 정거장과 성공적으로 도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스타라이너가 마침내 도킹에 성공하기까지 5번의 엔진 문제와 4번의 헬륨 누출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엔진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누출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 현재 우주 정거장에 탑승한 우주 비행사나 정거장 자체에는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도킹 과정 이후 또 다른 누출이 발견되어 총 5번의 누출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또 다른 엔진 문제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나사는 궤도에서 돌아올 임무를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화요일에 발표한 보잉과 나사 관계자에 따르면 약 일주일 동안의 방문을 위해 6월 6일에 국제 우주 정거장에 도착한 소니, 윌리엄스와 부치 윌모어는 이제 6월 26일 이전에 귀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킹 해제를 계속하기 전에 우주선이 완벽하게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 시간을 내어 점검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사가 지연을 피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면서 귀중한 지식을 얻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후 역사적인 임무가 완료되면 부치와 소니를 안전하게 지구로 데려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이 영상이 흥미롭고 생각을 자극하는 영상이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시고 유익하고 재미있었다면 더 많은 업데이트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원은 채널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다음에 업로드할 영상에서 여러분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또한 댓글 섹션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